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의 인프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더욱 악화돼 유럽 국가들은 추가로 매달 20억 달러를 키예프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서구를 더욱 말라붙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이 유럽 동맹국들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경제가 올해 33%의 타격을 받았고 내년에는 추가로 5%에서 9%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의 공격이 심화되면 난민도 늘어날 것이고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가 폭락해 키예프가 수입품에 대한 비용 지불이나 외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젤렌스키의 경제금은 올렉 우스텐코는 난방도 불가능하고 상점, 공장이 마비돼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젤렌스키는 유럽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정부 기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550억 달러의 해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다 매달 20억 달러를 추가하면 모두 790억 달러가 됩니다. 미국은 그렇다 치고 유럽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억누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구 국가 정부들은 우크라이나를 살려야 하니 국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를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저먼 마셜 펀드의 선임연구원 제이콥 키르케가드는 서방이 젤렌스키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은 상거지인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함께 거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라셀의 신하들이 미국의 군주에게 계속 고개를 조아리며 굴복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이 미국에 또 매시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미국에 충성하면서 계속 나약한 자세로 나간 게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의 스타 산업화로 직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무엇들을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해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불평하고 있지만 그럴 줄 몰랐느냐고 푸틴은 물었습니다. 이는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경고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미국의 녹색 기업과 경쟁하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회원국에 촉구한 점을 거론한 겁니다. 미국이 유럽 기업을 망가뜨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유럽은 알고는 있지만 불평만 할 뿐 세게 대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러 제재로 유럽연합이 얻은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유로존에서 발생해 11월에는 지역 전체 인플레이션이 10%, 일부 국가에서는 20%, 심지어는 25%가 되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였다고 푸틴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가야 할 자원까지 빨아들이려는 소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의 빈국을 돕고 식량을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대외 무역에서 루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초 이후 2배로 늘었으며 현재 러시아 결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외 거래에서 미 달러와 유로화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추세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편리하고 독립적인 자국 통화 결제 인프라 구축이 국제 협력 강화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초부터 루블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도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경우 습관적으로 통계치를 달러로 표기는 하지만 국가 통화 결제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의 관세 동맹을 기반으로 2015년에 설립돼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이 합류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는 무역거래에서 2022년 8월까지 국가 통화 비중이 74%였고 절반 이상이 루블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소련 연방 국가들로 이루어져
한국인들은 저개발 국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블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EU,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EU의 대항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가 1억 8,500만에다 총 수입이 2조 달러 이상입니다. 모두 자원, 식량 강국입니다. 거지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보다 훨씬 내실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연합니다. 러시아는 2018년에 이미 국내 경제 탈달러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의 무역 거래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늘상 러시아를 옥죄려 시도해온 서방 국가의 대응에 예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경제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온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발레리 잘루지니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이미 하이마스 같은 서구 무기에 적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동원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러시아 국내 문제가 심각해 동원된 병력이 싸우기를 꺼려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짜르가 명령하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스크바가 수도 키예프를 향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하이마스의 사정거리 밖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면서 사정거리가 더 긴 무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배치돼 하이마스를 회피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진지가 아니라 돈바스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하이마스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잘루지니는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급증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매우 높은 요격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격 효율성 계수가 0.76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요격 실패 확률이 0.24%라는 것으로 웬만하면 다 맞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요격 실패 확률 0.2%를 감안해 76발의 미사일을 쏴야 할 때 100발을 쏴서 24발이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격률 주장은 사실인지는 입증할 수 없지만 러시아의 물량 공세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망이 파괴돼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 빛과 열, 음료수가 없으면 계속 싸울 수 있는 예비군을 준비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러시아인들은 죽음을 당해야 하며 그들을 우크라이나인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관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해괴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가 한마디 했습니다. 숄츠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면서 전후에는 러시아가 독일에 비즈니스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민스크 협정이 시간 벌이용 속임수였다는 메르켈의 실토에 대해 숄츠가 한마디 비판이라도 했느냐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독일에 대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 정치인들은 이를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숄츠에게 됐네 이 사람아 라고 말한 겁니다. 아주 간명하지만 싸늘하게 전국을 찌르면서 다시는 꼼수에 속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